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세대학교 양자정보학회 키아에서 이제 IBM에서 제공하는 러닝 코스에 대한 한국어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6주차 베레이션 알고리즘 디자인의 발표를 맡게 된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레이션 알고리즘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IBM 러닝 코스 학습 계획서인데요. 베리션의 알고리즘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6주차 강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거의 양자 전체 8강 중에서 거의 이제 끝부분에 다다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7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베리션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랑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 최적화하는 방식이나 뭐 최적화 도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볼 예정이고요. 그거를 이제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 돌려보는 과정도 있고, 이거를 실제 활용을 해서 뭐 우리가 어디에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 코스는 이제 저희가 올리는 모든 코스에 대해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만, 저희는 연세대학교의 키아에서 이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한 것이고, 이거는 IBM의 퀀텀 러닝에서 이제 제공되는 콘텐츠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IBM에서 저희를 어떤 공식적으로 이 강의자를 검토를 해준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베리에이셔널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큰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좀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최초에 이제 초기 상태를 이제 양자 회로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가진 양자 회로에서 연산들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양자 회로의 값을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코스트 펑션에 넣어줘서 뭐 현재 뭐 기대값이 얼마인지, 뭐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최대화 혹은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라서 이걸 이제 고전 컴퓨터에서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얘가 우리가 실험해볼 새로운 파라미터 수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 값을 기반으로 다시 이제 양자 쪽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코스트로 넘겨주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제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양자만 다 쓰는 게 아니라 고전 컴퓨터랑 같이 결합이 돼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인해서 조금 저희가 사용함에 있어서 좀 유연함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현재는 이제 디스크 시대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오류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장치에서도 이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매개 변수화된 양자 회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의 최적화를 이제 반복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 요소들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사츠입니다. 안사츠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이 양자 회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양자 회로 내부에 이제 로테이션 게이트들이 있고, 이제 그 로테이션 게이트에서 얼마나 만큼의 이제 회전을 시킨 것일까에 대해서는 이 세타라는 값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타 값을 최적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타랑 같이 조정 가능한 매개 변수를 가진 양자 회로가 안사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떠한 정답, 이 세타가 적절하게 튜닝이 된다면 정답 상태를 표현을 하는 그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안사츠가 현재 정답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를 해주는 함수를 코스트 펑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에서 측정한 기대값들을 기반으로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대값을 최소화 혹은 또 문제 상황에 따라서 최대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일 수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최적화에 도달했다고 간주할 수 있게 그 평가해주는 기능을 포스트 펑션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옵티마이저인데요. 이 옵티마이저는 고전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알고리즘 값이고, 우리가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을 통해서 어떤 코스트 값이 출력이 되면 그 값을 기반으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세타를 어떻게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양자 회로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세타 값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에 이 안사치 회로에 들어가는 최초 이 큐비트들의 값과 이제 이 들어가는 세타 값들을 전부 초기화를 해주는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 양자 회로의 기대 값들을 측정을 하는
이 퀀텀 엑세큐션이 이제 실행이 되고, 다음으로 그 측정된 값을 이제 코스트 펑션으로 넘겨서 그 코스트를 계산해주는 컴퓨트 코스트 과정을 통해 고전 컴퓨터는 이제 코스트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옵티마이저에 넘겨주게 되면은 고전 최적화 알고리즘이 세타 값을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다시 세타가 원래 양자 회로로 들어가게 되면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돌아가는 이터레이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최저값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이 단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베리에이셔널 알고리즘이 어떻게 좀 수학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인지에 간단한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양자에서 에너지는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앞쪽에서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제 고유값과 어떤 벡터들의 구성으로 이제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 고유값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태, 사이에 대한 시스템의 기대 에너지를 구한다고 하면 기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런 상태를 양쪽에 배치하고 해밀토니안을 이제 가운데 넣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을 우리가 위에서 쪼갰던 이 해밀토니안의 형태로 다시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스칼라 값들은 이제 앞으로 빼버리고 뒤에는 이제 벡터 값들만 남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이 되고요. 그럼 내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떤 스칼라 값인 이 고유값을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 람다라는 값은 어떤 람다 제로라는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값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작다라는 하한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람다 제로 값을 변분 방식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시스템의 기대 에너지 값을 측정을 했을 때 그 값은 무조건 하한선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하한선에 해당하는 값은 바닥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세타 값을 아까 바꾼다고 말을 했었죠. 따라서 이 세타 값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측정하는 그 기대 에너지 값이 어느 순간 최저값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최소화하는 세타 값을 우리가 찾는 과정이 베리에이션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찾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런 베리에이션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회로 자체 깊이를 우리가 좀 유연하게 짤 수가 있고 이거를 이 회로 깊이 자체를 쉘로하게 유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 양자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회로 깊이가 깊어질수록 노이즈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실제 우리가 의도했던 계산과는 완전히 반대 방의 완전한 노이즈 상태로도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로의 깊이를 얕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베레이션 알고리즘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또한 우리가 회로랑 그 내부 안사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분야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 화학에서는 이제 VQE를 주요로 사용을 하고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QAOA 그리고 머신러닝 QML 등에서도 이 이제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을 다 사용을 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이 반복적으로 측정한다는 특성에 기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드웨어의 오류를 좀 보정을 할 수 있다라는 기능도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에서 이제 후반부에 키스켓을 실제 구현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트랜스파이라는 과정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을 몇 단계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양자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정하는 그 코스도 함께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념으로는 이제 레퍼런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스테이트는 양자 회로에 가장 처음에 적용되는 고정된 초기 상태이고요. 수학적으로는 뭐 가장 초기 상태 특정 연산을 가해서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 양자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해 회로에다가 이제 어떤 파라미터 값과 상태를 최초에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최초에 정의되는 큐비트의 상태를 레퍼런스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 이제 그 종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이 배런 플레이토에 빠져서 최적화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미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학습된 이런 추측을 통해서 초기 상태의 이 정보들을 반영을 해서 이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이 정답 최적화에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렴할수록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때를 잘 정의한다면 학습의 수렴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퍼런스 스테이츠들도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 IBM 러닝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디폴트 스테이트입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모든 큐비트가 전부 다 0 스테이트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 디폴트 스테이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연산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클래시컬 레퍼런스 스테이트인데요. 우리가 어떤 좀 특정한 컴퓨테이션을 베이시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000 상태 대신에 001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키스킷에서는 요 뒤쪽에 있는 게 앞쪽에 있는 큐비트이기 때문에 이 0번 큐비트 X 게이트를 적용을 해서 이제 0 상태를 1 상태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의 초기값 자체가 좀 명확한 경우에 유용하다라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에서는 이제 퀀텀 레퍼런스 스테이트입니다.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퀀텀 레퍼런스 스테이트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첩과 얽힘이 포함된 복잡한 상태의 초기값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퀀텀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하다마드 게이트나 시나 게이트 등을 조합을 해서 어떤 특정 양자 상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최적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자 머신러닝을 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 머신러닝에서 이 레퍼런스 데이터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고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얘를 양자 회로에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양자 상태로 주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자 상태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주입한 상태가 레퍼런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키스킷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어떤 특정한 회로 자체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키스켓에서는 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회로를 ZZ 피처 맵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 기능을 불러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큐비트나 혹은 이거를 몇 번 반복할 것인지를 정해주게 되면은 그거에 맞게 회로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피처 맵을 통해서 양자 상태로 변환을 한 것이 레퍼런스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양자 회로의 초기 변수로 이제 작동을 하여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베리에이셔널 알고리즘을 돌리는 이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레퍼런스 스테이트는 사실 아까 거기서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제 초기 문제 세팅과 데이터 인코딩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레퍼런스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여기 들어간 게 지금 이니셜 스테이트가 0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림에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이전에 비슷한 학습을 해봤었는데 이런 스테이트에서 더 수련이 빨랐다.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이 스테이트여야지 더 뭐 수련이 빠를 수 있다. 이런 이제 프라이어 논리지가 있다면 그에 맞춰서 이제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준비를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적 값의 수렴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안사츠와 베리에이셔널 폼인데요. 여기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그 안사츠라는 단어랑 여기서는 안사츠가 좀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냥 복수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양자에서의 안사츠를 이야기할 때 보통 이 형태로 보통 많이 쓰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용어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먼저 베리에이셔널 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베리에이셔널 폼은 이제 알고리즘이 어떤 탐색할 수 있는 양자 상태들의 모음을 정의하는 매개 변수의 게이트 레이어다. 말로 하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튜닝할 수 있는 이 로테이션 게이트들의 레이어들이 여러 개 있는 이 전체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세타 값을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최저 값을 찾을 수 있는 이 레이어들의 모음을 베리에이셔널 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제 우리가 이걸 튜닝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초기 값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를 아까 넣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와 이 베리에이셔널 폼 전체를 합한, 그러니까 데이터 초기 인코딩도 완료가 됐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튜닝까지 할 수 있는 이 전체를 이제 안사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메트라이즈 퀀텀 서킷은 뭐냐? 줄여서 PQC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그냥 용어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양자 회로를 구성을 할 때 어떤 세타 값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해서 그걸 최적화할 수 있는 형태면은 그냥 PQC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은 이제 안사치라는 용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제가 경험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사츠는 결국 레퍼런스 데이트랑 베리에이션의 폼이 합쳐진 전체 회로 형태를 안사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는 안사츠를 좀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먼저 이 안사츠를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사츠 회로를 설계할 때 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여러 요점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피드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매개 변수도 많고 뭐 큐비트 수가 많고 회로가 깊으면 아무래도 그 계산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폭되기 때문에 해를 찾을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매개 변수가 많고 탐색해야 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 양자 헤드웨어를 쓰지 않고 시뮬레이터를 쓴다면은 그 속도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매개 변수를 이제 작게 잡고 단순하게 되면은 속도는 빠를 수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공간 내에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찾지 못할 위험도 같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accuracy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색 공간이 넓을수록 정답을 찾을 확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계산 시간이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라미터 수가 늘어날수록 정답이 존재할 확률은 높았지만 그만큼 탐색 공간도 너무 커지게 돼서 오히려 정답을 찾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라고 보통 부릅니다. 차원의 저주라고 하죠. 네, 마지막 노이즈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양자 회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는 그 노이즈에 의한 에러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우리가 관측하는 값에서는 완전히 노이즈에 거의 근접한 상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값이 출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의 영향도 우리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키스킷에서는 이제 몇 가지 타입의 안사치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좀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휴리스틱 안사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약간 이 정도로만 있을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방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키스킷에서는 n로컬이라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안사치는 로테이션 게이트랑 시납 게이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n로컬 회로에서는 로테이션과 뭐 인탱글먼트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치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efficient SU2라고 해서 단순히 뭐 Z축으로만 회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뭐 X축, Y축으로도 회전을 시키지만 또 컨트롤 X 게이트, 어떤 조건부 회전 게이트들을 또 같이 구현을 해서 좀 더 하드웨어 활성도 높게 가져가고 이런 표현 공간 자체도 좀 잘 가져갈 수 있는 이런 efficient SU2라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휴리스틱 안사치라는 거는 결국 비슷한 형태의 안사츠가 이런 형태의 안사츠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의 해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수학적으로 정밀한 모델링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적으로 아니면 그냥 일단 해보니까 잘 되더라 약간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휴리스틱 안사치라고 부르게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제에 특화된 안사치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수학적으로 이 문제를 품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QA/OA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맥스컷 문제를 많이 예시로 드는데 이 맥스컷 문제를 가지고 와서 걔를 코스트 펑션으로 실제 수학적으로 구현을 하고 뭐 해밀토니안을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구조 자체를 본떠서 만든 안사치인 QA/OA 안사치가 있고요. 또한 QML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양자선을 변환하는 뭐 피처맵이랑 가중치를 학습하는 뭐 베리에이셔널 폼을 결합한 그러니까 양자 상태로 변환하고 학습까지 이루어지는 그 정체 형태를 결합한 뭐 QML을 위한 폼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안사츠 어떤 것을 사용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회로를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성격에 맞춰서 정답을 포함을 당연히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가지면서 또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산이 가능한 수준의 최적 탐색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 이 안사츠 설계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베리에이셔널 폼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아까 단계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안사츠를 이제 준비를 하였는데, 안사츠가 준비됐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정답에 가까운지 그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이제 코스트 펑션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은 안사치의 매개 변수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측정하는 기대값을 받는 함수 값이기 때문에 여기 세타 값이 바뀌면 기대값도 바뀌고 그러면 코스트 펑션에 들어가는 입력값도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값도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코스트 펑션은 뒤쪽에 있는 클래시컬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어,
이 코스트 펑션은 최소화 혹은 최대화해야 되는 목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정의하고자 하는 그 문제의 정답, 뭐 예를 들면 분자의 최저 에너지 상태 등을 이제 수치화해서 고정 컴퓨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트 펑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스템, 뭐 에너지나 스핀 등을 모사할 수도 있지만 이 비물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파울리 연산자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인코딩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물리 시스템을 파울리 연산자로 이게 표현을 해서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과정은 또 아니긴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소개해주는 코र्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스트 펑션에 들어오는 값을 저희가 지금까지 기대값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기대값을 할 수도 있고 확률 분포값을 기반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세팅이 있는데 키스킷에서는 이거를 키스킷 런타임 프리미티브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프리미티브 내부에는 샘플러와 에스티메이터 두 개가 존재합니다.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자 상태를 측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각 상태들, 예를 들면은 뭐 2큐빅 시스템이라고 하면 00, 01, 10, 11 이 네 가지 상태가 각각 얼마만큼의 확률로 나올지 그 확률 분포를 반환하는 값이고요. 뭐 보통은 이제 최적화 문제 같은 경우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뭐 비트 문자를 찾는데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에스티메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양자 상태에서 특정 옵저버블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앞쪽에서 시계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값을 반환을 하게 되고, 뭐 주로 양자 화학 같은 데서 이제 그 BQE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의 퀀텀 아이겐솔버라고 어떤 이제 에너지의 최소값을 찾는 과정에 최소값을 찾는 것이 필요할 때 보통 이제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 펑션까지 사실 이제 정의가 끝났다면은 사실 이제 전체적인 개념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양자회로에서 측정하고 코스트 펑션으로 코스트 값을 구하고 이 코스트를 최대화 혹은 최소화할 수 있게 최적화를 하는 이 일련의 루프를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대로 양자 컴퓨터에 계산된 코스트 펑션 값을 고정 컴퓨터에 이제 옵티마이저에 전달하게 되고 다음 실행에서 사용할 최적 매개 변수 세탁 값을 찾아내는 반복 과정이 옵티마이제이션 루프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이제 목적은 코스트 펑션의 최소값 혹은 문제 따라 최대값을 도달할 때까지 그 매개 변수 공간에 탐색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매개 변수 공간에 정답이 존재할 만큼 그 공간이 충분히 넓으면서 동시에 계산이 가능해야 되는 그 조건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 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사치 설계에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딥러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보통 그레디언트 베이스의 옵티마이저를 많이 아실 텐데, 뭐, 아담과 같은 이제 이런 옵티마이저들이 있고, 이제 그 코스트 펑션에서 현재 자신이 위치한 그 그래프상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그걸 통해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서 뭐 최소값에 도달을 하거나, 이런 방식의 아담이 있고, 또 이제 이 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AC라는 방식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방식과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그 값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매개 변수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정밀한 탐색이 가능하고 수렴 속도도 빠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있는 그 위치가 기울값이 굉장히 가파르다면 그만큼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양자 노이즈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기울기 구해진 기울기 값 자체가 부정확할 수가 있고 또한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미니멈이 아니라 약간의 로컬 미니멈에 빠져가지고 적절한 최저값에 도달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제 실제 양자 하드웨어를 쓰는 경우에는 사실 그레디언트 프리 옵티마이저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 값을 실제로 구하지는 않고 뭐 함수 값들을 랜덤으로 측정을 해서 그 값들의 비교를 통해서 이게 좀 더 낮아지는 지점 뭐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방식으로 다음 계산 지점을 탐색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계율기 계산 자체가 좀 불가능하거나 함수 자체가 불연속이거나 혹은 요일수가 춤한 경우에는 사실 그레디언트 프리 방식이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주요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뭐 코빌라 알고리즘이 있고요. 혹은 뭐 이런 방식도 있는데 보통 코빌라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옵티마이제이션도 사실 극복해야 되는 챌린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베런 플레이토입니다. 베런 플레이토는 아마 이제 양자 정보를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코스트 함수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제 나타낸다고 보면은 우린 결국 이렇게 있는 최소값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넓거나 혹은 회로가 너무 복잡하거나 하면은 이 코스트 펑션이 업데이트 돼야 되는 방향을 알려주는 뭐 기울기가 거의 0으로 가버려서
함수가 이 넓은 공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리고 학습이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제 로컬 미니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전역 최소값에 도달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양자 회로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샷수를 이제 많이 줄수록 보통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샷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코스트 펑션이 정확하게 근사되기 위해서는 샷수가 많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플럭추에이션 자체가 부드럽지가 않고 굉장히 좀 울퉁불퉁한 형태가 되어서 업데이트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샷의 노이즈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턴스랑 이제 익스텐션 과정인데요. 인스턴스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안사츠나 뭐 코스트 펑션, 옵티마이제이션 등을 활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실행 가능한 전체 알고리즘 객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VQE나 QAOA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제공되어 있는 알고리즘 구조에 우리가 좀 원하는 형태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여기서 우리 노이즈 제한테에서 좀 더 강건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뭔가 좀 더 탐색 공간을 넓히고 싶다. 아니 더 빠른 회로 실행을 위해서 좀 더 압축을 하고 싶다. 이런 등으로 식으로 이제 기능을 덧붙여 성능을 높이는 과정이고요. 거기서 이제 제공하는 기능, 키스켓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세션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양자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회로 연산을 양자 컴퓨터에 요청을 하면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고 그 결과 다시 우리에게 반환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터레이티브하게 연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한 번 연산하고 다시 받아오고 다시 요청하고 대기했다가 받아오고 다시 요청했다 대기하고 받아오고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세션이라는 단위로 이거를 잡게 되면은 우리가 한 번 대기해서 세션이 한 번 잡히면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터레이티브 연산을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기열 없이 다 수행을 한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그 결과들만 다 모아서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대기만으로 전체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루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 미티게이션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노이즈를 줄여서 결과 정확도 높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의한 회로를 양자 컴퓨터에 올릴 때 이제 트랜스파일이라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옵티마이제이션 레벨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에러 자체도 좀 감소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이제 구현을 할 때도 당연히 기본 제공되는 형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어떤 우리는 뭐 이 정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다. 이 정보는 좀 너무 과하게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페널티 터미널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웨이트를 더 추가를 해서 문제에 맞게 코스트 펑션을 구현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코딩적으로 좀 구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함께 같이 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IBM 코스에 접속을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모든 상세한 주피터 코드랑 이런 설명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해보는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원리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베리에이셔널 원리를 이용을 해서 복잡한 시스템의 기대값을 최소화 혹은 최대화하는 상태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는 고정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하이브리드 구조이기 때문에 뭐 화학, 최적화, 머신러닝 다양한 문제를 에너지 최소화의 관점으로 변환을 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 과정을 약간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베리에이셔널 퀀텀 아이겐솔버 VQE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주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자나 혹은 뭐 화학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찾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따라서 접근 방식은 이런 어떤 분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분자의 해밀토니안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파울리 연산자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코스트를 준비를 하고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안사치를 우리가 준비를 한 다음에 에스티메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회로의 기대값을 측정을 하고 이 구성한 해밀토니안으로 코스트를 계산을 해서 그 코스트 값 기반으로 이제 옵티마이저가 최저값을 다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다시 안사치에 이제 새로운 세타 값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전체 과정을 루프를 돌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 상태를 찾을 수 있게 되는 방식이 이 화학에 사용하는 VQE의 전체 루프입니다. 다음은 퀴니오일 문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퀴니오일은 결국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문제를 이제 양자 상태로 좀 근사를 해서 이거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주로 이제 맥스컨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래프가 뭐 오각형 형태로 있고 뭐 이걸 어떻게 잘랐을 때 뭐 최대한 뭐 많이 분산되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 전체적인 내용은 QAOA만 따로 설명하는 세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QAOA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그 QAOA 문제를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서 이걸 해밀토니안 형태로 변형을 하고 이걸 동일하게 이제 이걸 코스트로 사용을 해서 QAO의 안사츠도 함께 따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안사츠를 측정을 해서 샘플러 기반으로 값을 추출하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코스트에 넣어서 코스트를 계산을 하고 옵티마이저가 계산해주면 다시 세타 값을 넣어서 결국 최종 크기의 맥스컷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기 n 값을 반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퀀텀 머신러닝인데요. 여기서는 간단한 이제 분류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좀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을 때 이진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 양자 회로를 디자인하였고 이거는 키스킷에서 좀 제공해준 예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앞쪽 단까지 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피처맵 회로와 똑같죠. 우리가 이제 고전 데이터를 양자 상태로 이렇게 인풋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 양자 상태로 들어간 이 이미지 데이터가 이제 양자 상태에 존재를 하게 되고 이제 여기에 보이는 로테이션과 시납 게이트를 통해 이 로테이션 게이트의 이 세타 값들이 최적화되는 파라미터 값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4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개 값들이 최적화가 되면서 여기서 반환하는 뭐 기대값 혹은 샘플러를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반환하는 이게 뭐 0을 의미하는 그림일 확률은 몇 퍼센트, 1을 의미하는 확률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확률값을 내부 출력해 줌으로써 이미지를 클래시파이 해주는 간단한 양자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고전 데이터를 그 양자 상태로 어떻게 넣느냐? 여기와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단순화시켜서 만든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X 옆에도 하나, 둘, 뭐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렇게 한 8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든 뭐 8개의 데이터로 뭐 변환을 시켜서 이 각자 각도 값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앵글 인코딩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 이 방식 말고도 진폭 값으로 치환을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를 강제 압축시키지 않고 뭐 잘라서 이렇게 넣는 방식 혹은 그 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넣는 방식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써야지 이 클래시파이어가 더 작동을 잘하겠냐에 대한 연구도 사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퀀텀 머신러닝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양자 회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시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과 같은 스텝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밀토니안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게 변환을 하는가. 그러니까 문제를 정해서 그걸 해밀토니안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해밀턴을 변화를 하면은 우리가 그 풀고자 하는 문제 특성에 맞춰서 회로를 설계해야 됩니다. 엄밀하게 뭐 QAOA처럼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휴리스틱하게 그냥 이 정도 매개 변수와 뭐 이 정도 깊이, 이 정도 큐비트 수를 가진 회로 정도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넓으면서 계산도 가능하겠다. 이런 식으로 안사치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한 기대값을 사용을 해서 측정을 할 거냐, 아니 샘플을 사용할 거냐는 프리미티브 선택. 그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도 그레이디언트 베이스로 할 건지, 그레이디언트 프리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럼 그 각 방식에서도 뭐 SPS를 쓸 수도 있고, 아담을 쓸 수도 있고, 코빌라를 쓸 수도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최적화 알고리즘 선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키스키 런타임을 활용을 해서 실제 양자 하드웨어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루프를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단순히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양자 베리에이셔널 알고리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자유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통은 이제 휴리스틱한 안사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 그 안사츠가 실제 그 정답을 그 공간 안에 포함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것도 사실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뭐 표현 공간을 이제 뭐 서형대수에서 뭐 랭크랑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한 논문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 표현력과 실제 성능이 또 실제 비례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정의한 표현력은 더 높은데 성능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커스텀으로 디자인하고 실제 의미 있게 푸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조금씩 연습해보고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연습해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실제 양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베리에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아의 김성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